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쉬운 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또 다가왔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주인공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어요, 교수님. 한 번에 땅 하고 나타나요. 오랜만에 나왔고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24년 경제가 죄송하지만 23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 사색의 고민들을 다 녹여주실 거잖아요. 네, 그쵸? 실물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산 시장의 흐름은 달리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달리 움직이는지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네. 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러면 대비책까지도 저희가 교수님께 한번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개월 전 네. 2023년 경제 침체가 올 거다. 모두가 살기 팍팍할 거다. 내핍점으로 딱 표현해 주시면서 네. 궁핍과 다르게 궁핍을 견디는 이 내핍이 올 한 해 지속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돌이켜보면 안 맞길 바랬던 전망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지갑 사정 정말 어려웠고 네. 물가 많이 올라서 모두가 힘들었던 지금 2023년 3분기까지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더 안 좋아지나요? 너무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가 줄어드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걸 실질소득이라고 표현했고 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값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소득은 정체됐단 말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5천만 명이 다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계가 다 가난해지는 것이고 경제의 3대 주체, 네. 기업도 가난해진다. 매출이 잘 안 일어나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출도 어려워요. 기업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재료비는 다 올라요. 기업도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계와 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도 가난해져요. 정부도 세입이 부족해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세출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은 저는 가계, 기업, 정부가 다 가난해진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니까 23년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해서 내핍점이라고 설명드렸었던 겁니다. 24년 경제는 이번에 상흔점이라고 표현했고요.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이죠. 실제 이거 경제학 용어입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해서 그래프를 그린 그 그래프입니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실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제가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 세계 경제는 이 빨간색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2019년 10월에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경제적인 상처가 난 거예요. 이게 상흔 효과입니다. 그리고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경제가 또 꺼지고 막대한 고물가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갈 거라고 국제기구들이 전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처럼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4년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다시 코로나19 이후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제. 역시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제. 두 번의 상처를 입은 거고 이것을 상흔 효과, 스카링 이펙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저는 24년 경제를 상처는 나아요. 코로나19는 끝나요. 러우 전쟁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공포감 갖는 분 없으세요. 상처는 났지만 흉터가 남는 거죠.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24년 경제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에 2020년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외재적 변수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 흉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남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23년 경제 전망서에도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첫 번째 주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24년 경제를 보니 대단히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입니다. 그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는 치솟아요. 네. 근데 소득도 같이 늘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네. 소득이 줄어들어요.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그나마 괜찮죠. 그래도 견딜 법하죠. 이런 경제가 약간 디플레이션 경제예요. 아,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꼬꾸라져요.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최악 아닌가요? 이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 나쁜 것끼리만 만난 거. 이렇게 이례적인 경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은 한국 경제로서는 태그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성격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일단 세계 경제의 흐름을 먼저 진단해 보면요. 네. OECD가 2주 전에 경제 전망치를 냈는데 자, 이 점선이 평년 성장률이에요. 세계 경제. 그럼 세계 경제 평년 성장률을 나름 유지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밑돌면 경기 둔화. 근데 실제 3%도 간당간당하다? 그럼 경기 침체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산 시장의 흐름이 전혀 달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네네. 2020년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하죠.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그림을 그리면 V자 충격. 근데 2022년, 23년, 24년 경제는 어때요? L자로 떨어지죠. 네. 이걸 경기 침체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이고 예. 23년부터 그리고 24년에는 그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이유는 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고금리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네. 실물 경제는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기업 입장에서 1%로 대출받아서 사업하기 좋죠. 근데 5%, 6%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려면 비용이 5% 수익성 갖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버려야 될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소비자도 대출받아서 백사기 힘들어요. 영끌하기도 힘들어요. 소비 침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게 내수 침체예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를 합하면 그게 내수입니다. 근데 세계 각국이 내수가 위축되면 네.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막히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 고금리가 지속되면 그게 그렇게 하방 압력을 줘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고금리와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경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다릅니다. 자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선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물론 부동산 투자가 좀 투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투자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후행적 변수였던 게 동행적 변수였다가 이제는 선행적 변수에 가깝게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감을 가졌다가 금리가 다 올라가서 고점에 맴돌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조금 다릅니다. 네. 투자화 됐을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감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네. 근데 이미 금리가 높아졌고 높아진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안 가져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반영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물 경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실물 경기 침체는 일어나는데 네. 자산시장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책에다 뭐라 표현했냐면 뉴 레짐이라고 표현했어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금리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게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리 인상 없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대담으로. 이제 주식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구분해서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 제가 주식 침체 온다고 안 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명확히 강조하고요. 네. 근데 경기 침체로 가면 물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네. 23년의 과제, 23년의 숙제가 물가 잡기였는데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24년에 우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럼 24년의 숙제도 나름 있을 텐데 어제의 숙제가 또 남아있으니 숙제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부담.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세계 경제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져요. 24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흐름이에요. 네. 근데 2%가 목표 물가잖아요. 예. 여기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가라는 숙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숙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전개되니 24년 경제는 뭐에 부합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상 부합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상한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고물가, 고금리. 한국 경제가 내년엔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를 더 걱정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에는 3대 주체인 기업, 개인, 정부가 다 힘들다 하셨잖아요. 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뭘까요? 일단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지금 일컬는 부분이 네. 금융부실이에요. 그 금융부실 중에서도 부동산 PF 금융부실 그 부분이에요. 특히 1금융권이 부실하다고 평가는 안 돼요. 2금융권이 부실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쌓였습니다. 근데 부동산 PF가 뭐예요? 건설사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집 좀 짓게. 네. 대신 집 짓고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요. 이게 부동산 PF예요. 네. 근데 돈 빌려갔다가 집을 졌는데 집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집을 회수를 할 수도 없고 은행이 집으로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는 금융부실. 그게 부동산 PF 금융부실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 저축은행과 증권사, 또 새마을금고의 금융부실 문제도 여지까지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숙제도 23년 연내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금융정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환 기간을 뒤로 밀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밴드만 붙이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아니라. 해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해결되지 못하고 뒤로만 연장할수록 숙제가 더 쌓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연결고리가 취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그러면 금융부실만으로 끝날까? 그게 아니라 중소건설사들이 결과적으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도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요즘 들어서 이 부동산이 마치 정치화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보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뭐 건설사가 좀 도산해야 된다. 쓰러지려면 쓰러져야 된다. 구조조정 돼야 네. 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전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고용된 그 임직원들이 중소건설사를 포함해서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편가르기를 좀 싫어합니다. 어쨌든 도산시킬 만큼 도산시키고 털고 가자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네네. 그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는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네. 고금리 체제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할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평가는 내려집니다. 그럼 판단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차치하고 네. 이것이 무너졌을 때, 터졌을 때 그야말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디폴트라는 그 중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럼 가게에도 영향을 주나? 그런 시나리오 자체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 부분을
높게 그러니까 보시는 이게 거예요? 경제가 네. 완전히 그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아, 네. 그게 만약에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전개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거라고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EPF 문제가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그 규모 면에서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 부실하거나 그렇게 되면 몰라도 몇 개 2금융권에서 일부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금융위로까지 전개될 만큼 굉장한 그 비중, 기여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실 문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뭐를 고민할까요? 수익을 차지하려고 고민할까요? 안전을 챙기려고 고민할까요? 안전 챙길 그렇죠. 것 같아요. 안전을 챙기다 보면 네.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죠. 규제. 금융정책적으로 규제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요. 네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줍니다. 이 대출 받아서 이런 사업 해보고자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죠.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대출 태도 지수라고 하는데 네. 대출 태도를 소극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가지고 벤처 사업을 할까요? 스타트업들이 뭐를 가지고 벤처 할까요? 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건 아이디어와 기술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죠. 자본은 없어요. 네. 그럼 자본이 만날 때 스타트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 지금 대출 태도 지수가 최악의 상황까지 올라갔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그럼 창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경제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제가 당연히 개인들도 힘들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귀한 아들이 스타트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이 건설사 우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가지고 나 학비 벌어서 공부할래요 생각하는 이 청년들이 사실 공사판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한국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무시해도 됩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대응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유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유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 좀 맞물려 있는데 건설사는 망해도 된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망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혁신의 문제, 역동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역동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또 저성장 체제가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잃어버린 30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핵심으로 돌아와서 여쭤보면 네. 그러면 상흔점 2024년 그 상처의 흔적이 쭉 있어요. 네. 그럼 이거 회복되잖아요. 3살 뒀잖아요. 언제 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 시나리오를 짜는데 네.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전제 변수들이 2년 이상을 전망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장 24년 연내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좀 안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 10월에 23년 전망서 나왔을 때 네.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네.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근데 이게 제가 2%의 선을 그었죠. 이게 기준입니다. 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잖아요. 그러니까 그 2%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해요. 기준점으로. 근데 2%를 넘은 채 계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2%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흐름을 볼 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성장과 고물가가 같이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참 안타깝게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늪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고물가이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또 경기 침체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통화정책을 가동시키면 되는데 네. 둘 다 양쪽 심하니까. 방향이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약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정책으로. 예. 그래서 이게 또 상흔이 되어서 네. 장기 침체로 전개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 침체를 전망한다기보다는 네.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24년 연내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기사화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런 기사를 마주할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예요. 이것도. 네. 교수님, 진짜 그러면 회복의 변수들은 어떤 걸 보시면서 기민하게 네. 체크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 분명 물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니까 숙제가 빨리 해결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원래 뭐였냐면 제가 23년 연내에 네. 기준금리나 어려울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제가 강하게 표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언하셨죠. 그렇죠.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 아프지만 고금리를 단행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세요. 네. 잠 안 자면 체력이 떨어지겠지만 일단 시험 잘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밤새야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지만 단행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러다 보면 건강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경기예요. 경기. 그러니까 물가와 경기가 두 마리의 토끼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 단행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하고 가게가 신규 소비 못하니까 경기는 침체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둔화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수요가 둔화되면 가격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부터 해결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 단행한 것이었고 네. 금리 인상 단행한 후에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경기 부양시키자. 이게 일종의 통화정책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파월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물가가 숙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물가가 어쨌거나 빨리 잡힌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져요. 만약에 네. 노조 파업이 빨리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네네. 뭐 이런 일들이 또 지금 기상과학자들이 23년 12월부터 슈퍼 엘니뇨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여기 한 꼭지입니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가 오면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주요 지역의 곡창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봐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않고. 식료품 가격이 치솟겠죠. 안 좋은 것들만 이게 변신 로봇처럼 합체되면 그러면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만 전개돼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져 준다면 이제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식 물가 상승률 27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다. 진짜 지갑 사정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네. 내년 당장 힘들겠구나. 안 좋대가 아니라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 네. 그러니까 돈의 맥을 꼭 체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아까 자산과 실물 경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부자들은 다 네. 알고 그 돈의 방향을 따라갈 것 같은데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셔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려요. 이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의 흐름이 같을 거라고 가정하셔도 안 돼요. 제가 경기 침체 오지만 주가는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22년 10월이 바닥이고 그리고 23년 한 해는 2,500선 언저리에 맴돌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돈의 이동이 결정돼요. 네. 모든 가격은 뭐예요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주식시장에 돈이 더 유입된다는 얘기는 주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22년 한 해 동안에는 금리 인상 단행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렇죠. 공포감이에요.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금리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도 22년 전망서 낼 때 네. 저축하셔라 네. 말씀드렸죠. 음. 기억나시죠? 저축하셔라. 그랬었는데 22년 10월 즈음부터 이제 물가 정점론 물가 정점 찍은 거 맞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이때가 이 주식 시장에는 바닥인 거죠. 환율로 보면 그때가 정점인 거예요. 강달러, 슈퍼, 킹달러 이런 표현 네, 네. 나왔었죠. 그 지점이 10월입니다. 22년 10월.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 때마다 네. 추가 금리 인상 남았대. 이때마다 또 돈이 빠져나와요. 조금씩. 네. 그리고 실적 지표 보면서 또 빠져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대세 상승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돈의 이동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역시 기준금리의 인상이 언제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인상할 것 같으세요? 올해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4년 네. 상반기 동안에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대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이미 지금의 기준금리가 정점일 거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시고 오. 좀 더 많아요.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남았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30%. 이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근데 어쨌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11월이 되면 그게 금리의 최종 금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4년 상반기 동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이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리고 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작되겠네 라고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에 주식시장에 돈이 좀 많이 유입될 겁니다. 물론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금리가 막 제로금리로 쭉 꺼질 때 그때처럼 이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네. 많이 인하해봐야 한두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하거나 네. 24년 연내에도 안 하거나 있으면 24년 하반기 중에 한두 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리만큼 주식시장의 돈의 유입이 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에 있던 돈, 쉽게 말하면 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또 이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일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지점은 어쨌든 여러분 사인이 있을 거예요. 특히 물가라는 사인. 확실히 떨어졌네. 네. 그러면 곧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죠.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전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겁니다. 주식, 채권,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지금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예적금, 네. 이렇게 현금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돼요? 네, 저도 작년 전망서까지도 네. 22년에는 좀 강하게 현금이라고 강조했었고요. 왜냐하면 주식이 무너지니까, 네. 부동산도 무너지니까. 그리고 2023년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어쨌든 바닥 찍고 반등을 하니 주식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강한 반등은 아니니 현금도 괜찮다. 저축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안전하게 지키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좀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인 거고, 그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러실 거면 네. 현금이 당연히 나은 거고. 근데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주식 투자도 어쨌든 바닥 찍고 회복되는 국면인 건 맞으니까 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4년 지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2분기, 지금으로서는 2분기로 봅니다. 물가가 언제 정상화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어쨌든 24년 2분기 정도 즈음부터는 그 기대감이 들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 때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고
배워봤었습니다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은 역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이 기회를 또 잡을 시기가 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에 워낙 또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도 예리하게 전망을 잘 해주시잖아요. 이 부분 더 기민하게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만큼이나 부동산 전망도 쪽집게처럼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또 여쭤보게 돼요. 네. 굉장히 이 올해 부동산 시장도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데 거래는 아직도 말라있대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올라온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 이렇다. 네. 그리고 2024년은 이럴 것이다. 좀 네. 두 갈씩으로 먼저 답을 듣고 출발해도 될까요, 교수님? 부동산 시장은 23년 7월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렇게 그대로 전망했었고요. 네, 23년 맞아요. 상반기까지는 조정되다가 중반부터 올라간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시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강보합의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이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보합, 그런 흐름이고요. 강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3년은 7월에 바닥 찍고 회복세로 전환된 현재, 네. 2024년은 이런 상승세가 유지는 되는데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닐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 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랐느냐부터 여쭤봐야 네. 이 기조가 지속되느냐에 있어서 그 답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왜 바닥 찍고 7월에 올라온 건가요? 집값의 흐름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 변수를 부동산 시장이라는 하나의 변수, 네. 주식시장이라는 하나의 변수, 그 밖에 물가, 금리, 환율, 여러 변수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변수로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0명의 아이들의 성적이 다 떨어지기만 하다가 한 명의 성적이 반등해요.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3명이. 네. 3명이 반등했어요. 네.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과반수는 넘어야 아니죠. 되지 않겠어요? 그럼 6명이 반등해요. 네. 그럼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바닥은 찍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반등이냐? 나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4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7명이, 지방의 경우에는 어쩌면 반반 혹은 6명이 반등했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네. 우리 집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반등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전망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5천만 명의 혹은 2천만 가구의 각각의 집값을 전망하는 겁니까? 전체 저는 흐름이죠. 전체 평균값을 전망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평균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나의 성적을 계속 보다 보면 추세를 잃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건 나의 집값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 동네는 아직 반등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렇다면 그런 분일수록 더 전체 시장을 보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될까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게 어떤 이유였든 간에. 네.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파셔요. 누가 500원짜리 생수병을 5,000원에 팔아요. 왜 비싼지 아시죠? 여기 물건 들고 올라오긴 힘들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물, 생수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24년까지도 집값이 뭐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어떤 논리도 제가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시든 결과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반등한 거예요. 지금 뭐 아직도 금매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네. 그 금매를 수요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 네. 주택 가격도 별반 다를 리 없어요. 물론 금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자극을 줘요. 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네. 수요가 부정적으로 자극이 돼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가격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미쳐요. 책에다가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조금 어려운데 이걸 구조방정식이라고 해요.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실 때 공유해드릴게요. 접근법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예측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망하고 싶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근데 제가 지금 가정한 이 가격이라는 변수는 뭐죠?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값이 아니에요. 네. 제 집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2천만 가지 다른 상승률일 거예요. 맞죠? 네. 상승률이. 네. 저 그걸 어떻게 전망합니까? 평균 가격 등락률이에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전망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일 거예요. 근데 이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100가지예요. 공급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마 100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하나가 아마도 금리일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변수 하나가 정책일 거예요. 네. 역시 공급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그렇죠. 미쳐요. 네. 금리가 높은데 공급이 늘어날까요? 쉽지 않죠. 공급을 부정적으로 자극해요. 네. 돈 빌려다가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렇죠. 건설 사업을. 정책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수직 증축을 허용해 준다든가 리모델링을 허용해 준. 네.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변수들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조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이런 틀을 여러 프레임을 갖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한번 제가 다른 걸 증명을 해볼게요. 국제 유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가도 수요와 공급으로. 맞아요. 국제 유가도 원유의 가격이에요. 네. 그럼 국제 유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감산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오르고. 거예요. 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겠죠. 가격이 떨어져.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월부니까. 음. 여러분의 월급도, 여러분의 연봉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가격이 그게 임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노동력이 비교 불가한 엄청난 유일한 공급이다. 근데 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 손흥민처럼 연봉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노동력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노동력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연봉은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월급이에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결과적으로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 거,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역량을 갖추는 거,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을 내가 갖춰나가는 거,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네.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수요가 지금 많아서. 예. 다시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23년 전망서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중반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그 미분양 주택 건수의 기준선을 6만 호에서 6만 5천 호로 삼아요.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예. 미분양 주택 건수를 제가 강조할게요. 그때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해소되는 구간에는 집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주택이 금리 올리면서 쌓이죠. 이 네. 구간에 미분양주택 건수가 쌓일 때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분양주택이 계속 쌓일 거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이 정점을 찍고 한 4연속, 5연속 충분히 해소되는 구간, 특히 6만에서 6만 5천호 구간, 이 지점이면 위험선을 통과하는 그 구간의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예. 20년, 21년의 매매가격 등락률이 플러스에 있죠. 예. 자,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뜻은 등락률이 전주보다 0 이상이니까 전주보다 계속 오르는 올랐다. 거예요. 대세상승장이죠, 네. 이때가. 그리고 매매가격 등락률이 22년 매매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나 여전히 0 이상이죠. 전주 이때는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전주 대비의 상승률이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네, 거예요. 네.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이죠. 근데 이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락 반전하죠. 0 밑으로 떨어지죠. 이 지점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고점이 언제예요? 여기가 전고점인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가격과 가격 등락률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전고점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죠?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고. 그 등락률의 바닥이 언제예요? 마이너스 0.48%예요. 이게 바닥입니다. 네. 22년 10월, 11월. 이 지점이 정확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이었을 때예요. 22년 10월. 그 이후에 등락률이 금리가 시중금리는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22년 10월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이거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점을 찍어요. 원래. 그리고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상승 반전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한 걸 인정하자고요. 여러분이 집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시든 오르기를 원하시든 갈라지실 텐데 그거에 상관없이 반등한 건 인정하시자고요. 근데 이게 계속 될 거냐는 질문이 지금의 질문이잖아요. 네. 작년 전망서에는 이게 0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다가 23년 중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배경은 미분양주택을 볼 수 있고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은 수요가 늘어나서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네. 그것에 반문을 던지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매매가격 추이를 보시면 이게 KB부동산에서 매매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한 건데요. 4천 정도 찍었다가 정점이 22년 대략 10월, 11월 5억 6천. 아파트 평균 가격 정점인 거예요.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강하게 떨어지죠. 그러다 이제는 잘 안 떨어지죠. 네. 0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등락률로. 그래서 가격이 지금은 바닥이 소위 4억 9천 정도를 찍었다가 5억에 가깝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현재의 기술. 흐름이에요. 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양은 냄비 같아서 올랐다 떨어졌다 막 하니까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네. 기술적 분석을 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하시라는 말씀은 이 그래프처럼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렇게 대세 상승하다가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또 상승 반전했는데 이때처럼 강한 상승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완만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거죠. 왜냐면 상승세로 진입했대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주택가격 전망 CSI.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때 집값이 23년 10월과 24년 10월을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이에요. 네네. 이게 뭐 구체적인 과학적 전망이 아니라 그냥 여쭤볼게요. 어떨 네. 것 같으세요? 서울 기준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2천만 국민에 다 물어봐서 네. 만약에 모집단 전체한테 물어봐서 조사를 했다면 모집단 통계지만 표본을 골라서 통계를 하는 게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네네. 이 값이
100을 통과하면 뭐예요? 오늘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죠. 더 많은 거예요. 네네. 이게 수요입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절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우린 시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여러분이 시장을 읽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값을 전망해달라고 해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시장을 전망하실 때 네. 여러분 꼭 관찰하셔야 될 게 부디 나의 입장만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10억을 어떻게 대출받아요? 이렇게 고금리인데요.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가구도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근데 1억만 상대적으로 1억만 대출 받아도 집 살 수 있는 가구도 있고 대출 1도 없이 집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린 시장을 보려면 나의 입장을 봐야 돼요? 전체 입장을 봐야 돼요? 전체 평균. 전체 입장을 보셔야 돼요. 코끼리를 만지면서 내가 만지는 이 코끼리 뒷다리가 코끼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코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게 시장을 보는 거예요. 네. 시장을 보시고 네. 그 다음 나의 집에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집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수요가 반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매수세가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게 만든 거예요. 아. 분양률을 줄여서 아닙니까? 분양률을 줄여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자극되니까 미분양주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지금이 내 집 마련에 적기일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년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 하나가 네. 비대칭화라서 그걸 한마디로 답변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평균 가격만 가지고 질문을 주신다면 네. 적기는 조금 지났죠. 오히려. 적기는 평균 가격으로 보면 7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부근이. 예, 아. 지금도 사실은 늦은.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서울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서울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등락률이니까 파랑색, 짙은 파랑색이 뭐예요?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얼음물. 23년 1월 정도. 그러다가 이게 시원한 물로 바뀌죠. 하늘색. 그리고 하얀 물로 바뀌죠. 미지근한 물.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예요? 먼저 송파구.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서초구네요. 서초구, 강남구, 강남? 양천구, 강동구, 그리고 다른 지역들 다. 오, 온기가 도네요. 서서히. 그래서 지금은 반등한 지역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보다 많아졌어요. 아직은 반등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2개구가 남았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지역은 더 뒤늦게 반등 전환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 집 마련은 특히나 여러분 1, 2년 살려고 내 집 마련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여쭤볼게요. 10년 동안 오르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죠. 그럼 답변이 됐죠. 오르내리면서 올랐잖아요. 그럼 오르내리면서 내린 구간을 지날 때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까 하락할까는 그 누구도 몰라요. 각자 그렇게 될 거야라는 믿음은 있을 거예요. 그 믿음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믿음의 문제니까. 근데 지금까지 집값이 10년 동안 올랐다라고 가정할 때 그럼 앞으로도 10년 동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어떻게 오를 건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리 경제학에선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민할 때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점에 사야 돼요? 이 지점에 사야 돼요? 이 지점에 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지점에 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지금 지나서 여기 정도 온 거예요. 이 지점에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세 하락이 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반대로 대세 하락이 올 거다. 네. 그러면 상승 하락을 또 반복하면서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좀 달라야 되겠죠. 지금이
나름 바닥 찍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네. 다시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따라 달린 거고, 저한테 만약에 믿음을 질문 주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방향. 지금까지 본 게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어쨌거나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것의 생각을 관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인구 감소 가지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그때 조금 있다가 그거 따로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 공부하세요. 이런 건 꼭 보세요. 지표.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빅픽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빅픽처 안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은 경제 안에서 꼭 관찰해라라는 지표가 네. 있으신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저야 뭐 이 수백 가지 변수들을 다 아시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 일이신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하는 게 일인 거고, 네. 우리 앉아 계신 PD님은 PD 일 하는 게 일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저랑 똑같이 그 데이터를 똑같이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해요. 그래도 요것만큼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분명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그려질까를 봐야 돼요. 그쵸.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집값 등락률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아, 차트가 집값 등락률이군요. 그 자체는 네. 계속 팔로우업 하셔야 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상승 반전했나, 아. 이 집값 등락률 자체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계속 강조했던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미분양주택 건수를 보셔야 됩니다. 건수. 그래서 이 미분양주택 건수가 계속 해소될 것인가, 네. 집값이 계속 오르겠다. 네네.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다시 쌓일 것인가, 그러면 집값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아. 의사결정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지표들은 사실 뉴스만 봤을 때는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지표 출처를 어디서 보세요? 헤드라인은 네. 기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그 미분양주택 건수는 하나입니다. 아, 국토교통부로부터 거기 들어가셔서. 예, 국토교통부에서 추계하는 통계인 거고요. 음. 그 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집값 등락률은 저는 KB부동산 통계를 아. 봅니다. 그래서 KB부동산의 네. 매주 주택가격 등락률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는 25년 전망에도 들어갈 거예요. 네. 다만 24년 실적치가 다 반영된 지표겠죠. 네, 예. 네. 그래서 다 쪽집게처럼 답도 주셨습니다. 쪽집게는 아니고 비대칭화 키워드를 주셨고, 여기에서 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코끼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빅픽처를 그려주셨거든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꼭 보자. 네. 미분양 추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집값 매매 등락률. 네, 맞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너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은 다시 전고점 회복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대요. 앞서서 미분양 추이 꼭 보자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상황이 너무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게 일종의 비대칭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칭이 아니라 둘이 어긋나서 따로따로 간다. 이런 흐름이겠죠. 이 비대칭화를 말씀드릴 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바로 잡을게요. 너무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방도, 비수도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안에서도 다르군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네. 보여드리면요. 이게 전체 이 숫자를 표현해 놓은 이 미분양주택 건수는 전체예요, 전체. 네. 그 중에 일부가 비수도권이고 일부가 수도권이에요. 아, 근데 수도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녹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네. 특히 미분양주택 건수가 가장 많이 쌓였었던 지역이 대구, 경북, 충남 요런 지역들이에요. 네. 근데 요런 지역도 뭐 미미하게나마 미분양주택이 다소 해소되고 있어서 그 모습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상승 반전한 지역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값도 상승 반전한 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네. 근데 이 비대칭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 이것은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소위 인구 감소잖아요. 근데 인구 수요가 감소 줄어들 될 거라는. 건데 수요가 네. 줄어들 건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당장 반박을 한다면 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작했습니다. 20년, 21년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부동산 매매 가격 급등기예요. 좋았던. 수요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인구 감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구 감소 속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적 결과적으로 인구의 규모가 더 줄어드는 거죠. 또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가 늘어요. 근데 사실상 가구가 분화되면서 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면서 의외로 전체 주택 수요는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가구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반박이에요. 네. 가끔 1인 가구가 어떻게 집 삽니까? 이런 말씀하신데 1인 가구도 어딘가에 집을 살아야 됩니다. 전세의 형태든 월세의 형태든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게 1인 가구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그 1인 가구가 집을 못 사도 다주택자가 자산가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그들에게 주는 세를 거예요. 주고. 그게 수요입니다. 1인 가구가 집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적어도 live, 살아야 되잖아요. 바이는 못할지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반박인 거고요. 네. 세 번째, 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의 표현은 우리 한국에 어울린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비수도권에 어울리는 현상이에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편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인구 추계를 여러분 통계청의 인구 추계 2065년까지 인구 추계 결과를 보시면 좋아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은 앞으로도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표현이 사실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예요. 그 책에도 제가 지도 중에 지방 소멸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을 굉장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미 관찰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평창에 좀 다녀왔었는데 네. 평창 옆에 무슨 군이 있는데 네. 3년 동안 아이가 울지 않았대요. 그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인구는 없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또 없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인구는 있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되고 제가 그 군소도시 지역에 책임 있는 자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네. 강연 초대를 종종 받아요. 뭐 지자체 장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과 당선되기 위한 정책 공약이 뭔지 아세요? 인구를 늘려놓겠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인구를 늘려놓기 위해서 산업을, 기업들을 유치하고 사람을 불러오겠다. 그게 대부분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인구 소멸 현상, 인구 소멸 도시가 등장하는 이런 현상은 안타까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죄송하네요. 근데 그것은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 인구 쪽에 대가가 조영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저도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이 아마 10년 전쯤에 나왔겠지만 책 제목이 정해진 미래죠.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구 추계가 네. 과거의 출산율을 전제로 추계한 거예요. 근데 최근 출산율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업데이트되는 인구 추계는 그거보다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하면 안 됩니다. 저출산이라는 우리 사회 문제,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구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기를 이 부동산 시장도 투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 투자자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거주하는 분들이 사시겠지만 근데 거주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집값 싸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은 싸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예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할 때 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인구 소멸 도시의 경우에는 다시 집값이 반등하지 않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가 일어나겠죠. 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속상하고 설명을 다 구조적으로. 예, 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인구 소멸 도시에 거주하신 수 분 있으니까요. 계시거든요. 예. 근데 드리는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 대응하자는 거죠. 네네. 알고 대응하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지역, 힘들 지역,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구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인구 구조적으로 설명드렸죠. 네. 근데 인구 말고도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정책이 있어요. 근데 금리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금리가 비대칭화를 이룰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변수니까요. 그렇죠. 모두에게 줄 수 모두에게 있는. 적용돼요. 제가 금리를 뭐에 비유했냐면 비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금리예요. 근데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예요. 대상을 골라서 줄 수 있어요. 좀 달라요.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입니다. 인구가 아니라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남을 지역과 힘들 네. 지역을 나눌 때요. 인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면 되죠. 대표적인 예죠. 그 정책을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데 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거의 직전 며칠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거 제가 쫙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 신도시 건설입니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지역 네. 선정하고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예요. 훨씬 저보다 어리시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네. 경험한 신도시가 어디예요? 최근에요. 네. 마곡 신도시. 마곡 신도시 네네. 좋네요. 동탄 신도시 가보셨어요? 네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너무 크고 구조적으로 너무 좋은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불과 신도시가 들어서기 직전에 뭐였는지 아시죠? 논이었나요? 예. 이 신도시는 뭐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남 신도시.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당, 일산. 천지개벽하죠. 예, 이런 게 다 신도시예요. 네네. 물론 지방에도 뭐 신도시, 뭐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를 만들어요. 물론 그 신도시 인근 지역은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에요. 그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죠. 아무것도 네네. 없던 지역에 거대한 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가치 상승 폭이 어때요? 그 어떤 지역보다? 드라마틱하죠. 네, 실제 강남구의 몇 개 동보다 위례의 집값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비중심 강남이죠. 평균 밑에 예, 있는. 예. 신도시예요. 그게 신도시. 강남구보다 높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도시 건설,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 지역을 선정하고 택지 개발하고 이런 게 주택 공급 대책인데 이런 것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네. 가정을 해보면 주택 공급을 막연히 늘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의 경우에는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해요. 근데 이 신도시가 다 한꺼번에 그냥 신도시라고 표현할게요. 이 신도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입니다. 이게 또 제약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도 비대칭화는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는 표현이고 이것은 23년 전망에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2050년 전망에도 비대칭화를 붙일 수 있어요. 이름할 수 있어요. 근데 24년 경제 전망에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한 이유는 네. 바로 정책 때문이에요.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분명 비대칭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책의 효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신도시 건립해 놓고 동탄 신도시 가면요. 여기가 한국이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보셨어요? 완전 다른 완전 것 같아요. 달라요. 네. 호수공원 같은 데 걷고 있으면 맞아요. 불꽃 네. 축제도 많이 하고. 그 분수쇼 같은 네.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 사람이 집중될까 안 될까요? 좀 될 수밖에 되거든요.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인구의 이동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아.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인구의 이동을 만드는데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집중해서 사세요라는 정책인 거예요. 이게 비대칭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겠고요. 네. 지금 이것저것 다 오르잖아요. 네. 주택 건설비도 다 올라요. 그럼 분양가도 오르잖아요. 이게 올리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 분양 가격이 오르게 만드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어요. 물가 상승 압력은. 그건 맞잖아요. 역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마침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에 건설 인허가 받고 건설 자재 유통받아서 건설하다 보면 주택가격, 분양가로 물론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주택 정책 방향도 집값을 떨어뜨려 놓는 방향은 아닐 것이고 비대칭화를 좀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칭화.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집값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시야를 넓혀주신 것 같아요. 인구, 정책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서 수도권 근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기회 잡아도 좋겠다라는 결론이 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마 네. 그쪽 기회를 보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월부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투두리스트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을 조언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전체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내 집 마련은 전체 시장을 안 봐도 되지 않느냐,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시장을 좀 보시고요. 전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 가격 집값 등락률 매매. 그 추이 자체 등락률. 그걸 좀 꼭 팔로우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쫓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만큼은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했어요. 콩나물 수천 번 깎으면 뭐합니까? 집값 한번 잘 싸게 사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지당하신 그리고 말씀이에요. 집값을 이렇게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예. 저점에서 사서 1억 싸게 사는 것은 여러분 1억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으로. 아. 1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공부해 가면서 주택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버겁고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직접 돈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번거로워요. 가장 쉽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여러분이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 이 두 가지 지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시장을 읽고요. 네. 시장을 읽고 관심 있는 지역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특히 24년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정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 대책 그 내용 보신다거나 어떤 뭐 책에도 제가 그 부분 설명해 놨어요. 어떤 지역들이 네. 주택 공급 지역이 신도시고 그런 지역은 지금의 신도시 지정됐을 때 집값 오르고요. 그리고 삽들 때 오르고요. 건물 들어설 때 또 올라요.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막 또 들어오면 또 집중되면서 오르고 백화점 들어서면 또 오르고요.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 보셨잖아요.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그 신도시 건설 주택 공급 계획 어떤 지역인지 면밀하게 좀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은 3대 투두리스트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바쁜 현대인들 월급쟁이이신 분들 미루지 마시고 시장을 읽는 것 여기서 네. 미분양과 집값 등락률 꼭 보고 두 번째는 관심 지역 추리돼 정책이 많이 힌트가 되니까 이것과 신도시 계획 요것은 꼭 보자. 임장도 가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그 관심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 사무소라는 커피숍에 방문하는 거. 네. 그런 걸 이제 재미삼아 하시는 네네. 거. 이 집을 취미로. 방문하고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심 있는 지역이 정말 신도시 딱 선정됐는데 집값 오르고 그리고 정말 삽떴는데 집값 오르고 하는지를 직접 관찰하십시오. 이런 지역의 인구 감소가 웬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 감소가 말이 맞는 대상 지역인가요?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내 집 마련 공부해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국 집값 앞으로 우리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네. 그럼 정말 이대로 계속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마련에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미분양 주택 추이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유의미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크게는 두 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률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분양률을 낮췄다는 얘기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1000개를 분양하려고 했다가 분양률을 좀 낮춰서 300개만 분양하자 이런 움직임인 거예요. 네. 이 분양률을 낮췄는데 네. 첫 번째, 분양률을 낮췄다는 얘기는 추가 공급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0개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네. 마이너스 1000개를 공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300개를 공급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추가 공급은 있는 거예요. 네. 네. 기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75,000호가. 네. 1000호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이 중에 300호만 공급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면 미분양 주택이 어떻게 돼요? 더 쌓이죠. 쌓였잖아요. 네. 근데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분양률을 줄인 것이지 마이너스 분양한 게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 이상의 수요가 발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왜 줄였을까요? 많이 분양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늘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양률을 앞으로도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률을 줄여서 분양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이 혹여나 안 되시면 계속 다시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네. 불인이로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원래 공급이 한 1000호였어요. 네. 그래서 공급을 그대로 1000으로 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추이가 굉장히 미미했을 거잖아요. 네. 안 줄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랬으면 가격이 안 올랐죠. 그랬으면. 중요한 얘기예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산 위에서는 왜 물값이 5,000원입니까? 라는 질문에 상관없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시장에 나온 수요와 공급은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금리는 계속 높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이 수요를 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저는 이해가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될 거라고 전망했었던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는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실물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네. 근데 재밌게도 자산 시장은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산 시장에서는 결국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게 높은 금리냐 낮은 금리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리적 기준선이 되는 그 금리가 20년, 21년이었고 그때 이 기준금리가 너무도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마치 금리가 높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금리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20년, 21년과 비교하기 기준점. 때문에. 근데 이 금리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게 새로운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금리가 아닌 이게 평범한 금리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처음 뵈면 되게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네. 장동건 영상 보고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꼭 강조합니다. 지금의 금리가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20년, 21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거지 이 금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고 그리고 많은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살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출 없이 집 살 수요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부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수요층이 수요로 연결되는 것이지, 저처럼 이 고금리가 너무 부담이 돼라고 느끼시는 이런 수요층은, 잠재적 수요층은 주택 매수를 못하는 거죠. 지금의 시장 국면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하지만 제가 이 그래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22년 10월, 11월이 단기 코픽스의 정점이에요. 네. 이게 금리의 레벨, 시중금리를 결정짓기 때문에 네. 이때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시기 말하면. 근데 그 이후에는 다소 떨어져서 그때의 정점으로 다시 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생각보다 시중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역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감안하시면 여전히 고금리인데 어떻게 집을 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시장을 읽는 방법이 아니다. 시장을 읽는 것은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내가 아닌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혹은 고금리 상황에도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산가들, 이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장의 변화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도 그게 고금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누군가는 정말 이 높은 금리가 괜찮을 수 있겠네. 네. 나도 조금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이 금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 고금리 상황에서 유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집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그 집을 살아야 된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추천드리지 네, 않습니다. 부채라는 면에서 고금리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생각하지 않는 분이 수요로 연결될 텐데, 고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막대한 10억의 대출을 어떻게 받아?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시점은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매 가격이 반등한 건 사실이고요. 반등한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한 대세 상승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또 저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까지 대출받아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내 집 마련 그렇게 네.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수준, 네. 이 기준이 네. 내 자산의 한 어느 정도의 빚?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어느 지점까지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면 40%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상환 기간이나 상환 능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50대다. 향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DSR 채무상환 비율을 더 소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더 보수적으로요? 네. 절대 4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리한 대출이에요. 이건 영끌입니다. 20%까지는 안정군이라고 해요. 30%까지는 위험군, 그리고 위에는 고위험군, 이렇게 됩니다. 안정군, 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대고 30대다 한다면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위험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현금 흐름에 따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30%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내가 소득을 영위하지 못할 것 같아. 네. 그런다면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만 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 위험, 고위험군 이것을 결정짓는 건 소득이지 금리 수준은 아닌 거예요? 금리도 거의 반영되죠. 금리에 따라서 네.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지잖아요. 이자 상환액이. 네네. 결국 고금리일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도 40%가 되기가 쉬워져요. 고금리일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저금리일 때는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도 40%가 안 될 수가 있죠.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단순 그러니까 비교. 결과적으로 이게 구매 여력입니다. 금리는 구매 여력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져요. 네.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구매 여력이에요. 네네. 금리가 구매 여력이니까 금리가 집값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수요 측을 영향을 미치는 변수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공부하는 걸 좋아하셔서 이런 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구열에 불타는 네, 우리 이걸 아셔야 구독자분들. 됩니다. 그렇죠. 그 레버리지의 네. 기준점이 없어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죄송한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요. 다 낭떠러지에 떨어집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면 피해가죠. 알면 됩니다. 제가 24년 경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렵으니까 포기하세요가 아니야. 알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길을 안내해주고 계시는데 내년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도 높지만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여서 더 힘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수요를 결정지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방 압력인 건 맞아요. 경기 침체가 상방 압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네.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고 계셔보세요. 이게 매매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방 압력들이 있죠. 네. 하방 압력도 있어요. 그쵸. 그럼 밑으로 내려보세요. 경기 침체는 하방 압력이죠. 그쵸. 내려보세요. 근데 왜 올라가죠? 수요가 있나요? 제 힘이 더 세서예요. 아, 네. 상방 압력이 더 크다고요. 경기 침체가 집값을 무조건 결정짓나? 나머지 요소도 같이 봐야죠. 그렇죠. 정책은 또 왜 안 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봐야 돼요. 총론적으로 봐야 돼요. 경기 침체만 보면 집값 떨어질 것 같죠. 하방 압력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경기 침체는 경제 규모가 성장세가 수축되는 거예요. 수축되다 못해 감소한 적이 있어요. 2020년입니다. 아, 경제 위기예요. 위기 때. 네. 근데 그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럼 경제 상황만 가지고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금리였잖아요. 또 한 가지, 경기 침체의 정의가 네. 경제 규모, GDP 규모가 줄어들음을 뜻하지 않아요. GDP 규모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강조해드렸죠. 네, 네. 이거는 기초입니다. 경제학의 정말 센 기초예요. 네. GDP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건 마치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인생을 통틀어 경제 규모가 실제 줄어든 건 우리 한국 경제 규모가 딱 2번 있었어요. IMF 네. 외환위기 때,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아. 두 번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성장세가 둔화된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기 침체의 요소가 아니고 경기마저 호황이면 제가 드는 힘이 세니까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나름 누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쵸.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사람으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네. 이제 다양한 각자의 입장차가 있을 텐데 부동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 보실 때 총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총론적.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다리를 부여잡으면 안 돼요.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보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수십 마리의 코끼리를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변수는 물가, 금리, 환율, 주식, 다른 변수들과 톱니바퀴를 이루면서 움직입니다. 총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라는 숲을 보시면서 숲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견주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어떤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하락할 거야,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상승할 거야 라고 보지 마시고 네.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여러 다방면의 요소들을 고루 보면서 이게 상승 요인이 큰지 하락 요인이 큰지를 비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각도로 보실 수 있다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3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하지만 중반부터 상승 반전한다. 그리고 24년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루 보시면서 정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여나 지금 코끼리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저쪽 편에 있는 뒷다리는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저도 그래서 토론을 즐기거든요. 다른 뷰를 보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균형된 시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승 반전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요. 네. 하락할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하에 상승 반전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그 부동산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보다 그 조언을 이 월부 같은 훌륭한 채널에서 다 합체해서 더 총론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린 이야기는 세 가지 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총론적으로 부동산을 들여다봐야지 한쪽 구석만 보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쪽 구석을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나의 사정만 보고 혹은 나의 집값만 보고 판단하셔도 안 된다. 시장 전체를 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내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그걸 왜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정말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끼리 그리고 부의 이동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그런 시야를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2024 경제 전망 그 상흔점에서 여러분은 상처 남지 않은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오늘 월부와 함께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좋은 강의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24년 경제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분명 잘 알고 대응하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맨 앞부분에 시작을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르막이다 하면서 시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글을 그 프롤로그를 쓰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썼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제대로 읽어가면서 적절한 어떤 기회를 놓치시는 일 없도록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강의, 선물 같은 강의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